옛날 옛적 삼남 지방에 밟지 않은 땅이 없다고 할 정도로 어마어마한 부를 누리던 풍산 홍씨 가문이 있었다. 가문의 수장인 홍대감은 삼남의 수천 마지기 논밭에서 거두어들이는 쌀로 곳간을 채우는 조선 최고의 자산가이자 임금의 두터운 신임을 받아 한양 조정에서 높은 벼슬을 지내는 권세가였다. 그는 조정 일을 돌보기 위해 한양 도성 안에서도 가장 볕이 잘 들고 넓은 명당 자리에 고래등 같은 기와집을 짓고 살았는데 그 위세가 어찌나 대단한지 사람들은 그를 삼남의 주인 한양의 세도가라 불렀다. 이토록 부와 권력을 모두 쥔 홍대감에게도 밤잠을 설치게 만드는 큰 고민거리가 하나 있었으니 바로 늦둥이 외딸 홍연화 때문이었다. 가문의 어른들이 대대로 삼신할머니께 빌고비러 얻은 귀한 딸이었으니 그야말로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금지옥엽이요. 손대면 톡 하고 터질까 불면 날아갈까 애지중지 키운 자식이었다. 그러나 하늘은 공평한 법인지 연화 애기씨의 외모는 아침 이슬을 머금은 연꽃처럼 청초하고 아름다웠으나 그 성정은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대담하고 드셌다. 예부터 한양 양반가 규수라 하면 자고로 안방 깊은 곳에 들어앉아 바느질을 하거나 서책을 읽으며 조신하게 서화나 그리는 것이 미덕이거늘 연화 애기씨에게는 그런 법도가 도무지 통하지 않았다. 아씨, 제발 고정하십시오. 아씨가 담장을 넘으시면 저희는 행랑채 가솔들에게 맞아 죽습니다요. 이 답답한 연하, 담장 너머에 저리 탐스러운 살구가 열렸는데 그걸 그냥 두고 보는 것이 장차 큰 살림을 맡을 교수의 도리더냐. 비켜라, 내 몸소 저 살구 맛을 보리라. 18 꽃다운 나이가 된 연화는 오늘도 비단 치마를 가랑이 사이에 질끈 동여매고 한양 저택의 높은 돌담을 가볍게 뛰어넘고 있었다. 뒤를 따르는 몸종 향단이는 얼굴이 하얗게 질려 발을 동동 굴렀지만 연화는 이미 담장 너머 살구나무 꼭대기에 올라앉아 시원하게 살구를 한 입 베어 물고 있었다. 연화의 천방지축 행보는 담을 넘는 것에 그치지 않았다. 장날만 되면 남동생의 도포를 훔쳐 입고 갓을 삐딱하게 쓴 채 한양 저작거리를 활보하기 일쑤였다. 투전판에 끼어들어 타짜들의 속임수를 매서운 눈으로 잡아내어 판을 뒤엎는가 하면 힘없는 백성들을 괴롭히는 도성 안의 불안당들을 보면 참지 못하고 주막에 무거운 노쇠 숟가락을 날려 이마에 혹을 만들어 주었다. 한양 도성 사람들은 입을 모아 말했다. 풍산 홍씨 댁의 연화 애기씨는 얼굴은 선녀인데 소갈맹이는 천하장사 임꺽정이 따로 없구먼. 삼남의 쌀을 다 먹고 자라 저리 힘이 장사인가. 그 집 대감께서 전생에 무슨 죄를 지으셨길래 저런 호랑이 같은 딸년을 들였을꼬. 홍 대감 부부는 매일 밤 조상님의 신주 앞에서 향을 피우며 눈물로 기도했다. 조상님 부디 굽어 살피시어 저 녀석의 야생마 같은 성정을 잠재워 줄 대인배 사윗감을 점지해
주시옵소서. 연화가 나이 찬 처녀가 되자 한양 홍대감의 집 문턱은 매파들의 발길로 닳아 없어질 지경이었다. 삼남에 깔린 막대한 가문의 재산과 홍대감의 권세, 그리고 연화가 절세가인이라는 소문을 들은 내노라 하는 세도가의 도령들이 사방에서 청혼서를 보내왔기 때문이다. 그러나 혼담이 오갈 때마다 연화는 온갖 기상천외한 방법으로 신랑감들을 퇴짜 놓았다. 권세 있는 판서 댁에 장남이 찾아왔을 때는 문안 인사를 올리는 척하며 방바닥에 참기름을 잔뜩 발라두어 도령이 절을 하다가 뒤로 자빠져 코가 깨지게 만들었다. 자칭 천재라 부르는 도성 안의 문장가 도령이 시를 지어 보내자 그 시 구절의 문법적 오류와 진부함을 붉은 먹물로 낱낱이 교정하여 낙제라는 큰 글씨를 박아 돌려보냈다. 결국 참다 못한 홍대감이 사랑방 대들보가 떠나가라 호통을 쳤다. 2년 내가 진정 가문을 망하게 할 작정이냐. 혼기는 꽉 찼는데 오는 혼처마다 이리 깽판을 놓으니 대체 어떤 놈에게 시집을 가겠다는 말이냐. 그러자 연화는 눈 하나 깜짝하지 않고 아버지를 똑바로 쳐다보며 당차게 말했다. 아버님, 남녀가 한 평생을 살아가는데 어찌 얼굴 한 번 보지 않고 가문과 재산만 보고 짝을 맺습니까? 제 남편이 될 차라면 적어도 3가지 조건을 갖추어야 합니다. 3가지 조건, 오냐? 그 대단한 조건이 무엇인지 드러나 보자. 연화는 손가락을 하나씩 꼽으며 조목조목 고했다. 첫째, 제 몸뚱이를 감당할 만큼 강인한 힘과 배짱이 있어야 합니다. 둘째, 저의 날카로운 질문에 막힘이 없는 명석한 두뇌와 지혜를 가져야 합니다. 셋째, 어떤 상황에서도 평정심을 잃지 않는 바다와 같은 너그러움과 대범함이 있어야 합니다. 이 3가지 시험을 통과하는 자가 있다면 그가 거짓골을 하고 있더라도 내 기꺼이 절을 하고 아내로 들어앉을 것입니다. 홍대감은 기가 막혔지만 이대로 두었다가는 딸년이 평생 노처녀로 늙어 죽거나 담을 넘다 관가에 잡혀갈 판이었다. 궁리 끝에 홍대감은 큰 결단을 내렸다. 좋다. 내 말대로 하마. 내 가문의 경제적 고향인 삼남 지방은 물론이요. 이 한양 도성에 이르기까지 전국 각지에 방을 붙여 홍씨 가문 사윗감 찾기로 대대적 비무 및 비지대회를 열 것이다. 다만 이번에도 통과자가 없으면 내 뜻대로 가문 좋은 판서댁 셋째 아들에게 무조건 시집을 가야 한다. 틀림없습니다. 약조하지요. 연화는 자신만만하게 미소를 지었다. 그녀의 머릿속에는 이미 지원자들을 추풍낙엽처럼 쓸어버릴 기상천외한 시험 문제들이 가득 차 있었기 때문이다. 이튿날 조선 교통의 중심지인 한양 운종가를 비롯해 팔도 강산 주요 길목마다 커다란 방이 붙었다. 풍산 홍씨, 대감 가문 사윗감, 구함 삼남의 거부이자 한양의 세도가인 홍대감의
금지옥엽 연화 아씨의 배필을 찾노라. 신분과 귀천을 막론하고 한양 홍대감 자택마당에서 아씨가 직접 출제하는 3가지 시험을 통과하는 자에게는 가문의 모든 재산과 아름다운 아씨를 아내로 맞이할 자격을 주겠노라. 단, 시험에서 떨어지는 자는 가문의 명예를 더럽힌 죄로 곤장 10대를 맞고 쫓겨날 것을 각오해야 할 것이다. 방이 붙자마자 조선 팔도가 들끓었다. 홍대감 가문은 돈과 권력을 모두 쥔 당대 최고의 명문가인데다 연화 아씨의 외모 또한 경국지색이라는 소문이 자자했으니 한량들과 도령들이 가만히 있을 리 없었다. 전국에 내노라 하는 인재들이 신분 불문의 기회를 잡기 위해 줄을 지어 한양 도성으로 입성하기 시작했다. 곤장 10대가 무서우랴. 믿져야 본전이니 내 당장 영남에서 한양으로 가겠네. 지혜와 힘을 겨룬다니 나 같은 문무겸비한 인재를 위한 기회로다. 시험 당일 한양 홍대감 댁의 넓은 앞마당은 인산인해를 이루었다. 돈 냄새를 맡고 찾아온 번지르르한 비단옷에 한양 양반과 도령들부터 먼 길을 걸어온 삼남 지방의 덩치 큰 장사들, 눈빛이 매서운 무관 출신, 심지어 사투리를 걸게 쓰는 팔도의 기인들까지 수백 명의 남자가 모여들었다. 마당 한가운데에는 거대한 차일이 쳐져 있었고 그 중심에 홍대감 부부가 묵직한 표정으로 앉아 있었다. 그리고 그 옆에는 얇은 주렴을 들이운 가마가 놓여 있었는데 그 너머로 연화 아씨의 실루엣이 은은하게 비쳤다. 연화는 주렴 뒤에서 마당 가득 모인 남자들을 내려다보며 콧방귀를 뀌었다. 향단아, 곤장매는 튼튼하게 준비해 두었느냐? 오늘 사방으로 볼기짝 터지는 소리가 풍악처럼 울리겠구나. 애기씨, 제발 살살 하십시오. 전국에서 모인 도령들 엉덩이가 남아나지 않겠습니다요. 홍대감이 엄숙하게 헛기침을 하며 대회의 시작을 알렸다. 흠흠, 팔도에서 온 손님들이여 반갑네. 내 딸아이의 성정이 다소 독특하여 한양까지 자네들을 불러 모았으니 부디 원망 말고 실력을 겨루어 주게나. 첫 번째 시험을 시작하거라. 연화가 가마 문을 살짝 열고 목소리를 내었다. 맑고 청아하면서도 힘이 있는 목소리가 마당에 울려 퍼졌다. 제 남편이 될 자라면 저를 지킬 힘이 있어야 함은 물론이요. 기이한 물건 앞에서도 눈 하나 깜짝하지 않는 배짱이 있어야 합니다. 마당 쇠창고에 있는 검은 괴물을 끌고 나와 마당을 3바퀴 돌리십시오. 가솔들이 쇠창고의 문을 열자 육중한 쇠사슬 소리와 함께 정체를 알 수 없는 거대한 짐승이 모습을 드러냈다. 그것은 일반 황소의 2배는 됨직한 크기에 온몸이 숯검정이처럼 검고 눈에는 핏발이 선 채 씩씩거리는 미친 흑우였다. 홍대감이 삼남 지방의 깊은 산맥에서 생포해 한양 저택 창고에 가두어둔 사나운 야생소로 장정되어 섯이 달라붙어도 통제하지 못하는 괴물이었다.
소의 무시무시한 기세와 콧김에 구경하던 도령들이 헉 소리를 내며 뒤로 물러섰다. 저게 소란 말이냐? 괴물이지. 첫 번째로 나선 이는 평안도에서 이름난 장사였다. 그는 팔뚝의 힘줄을 자랑하며 검은 소에게 다가갔다. 그러나 소가 앞발로 땅을 쾅쾅 치며 돌진하자 장사는 비명을 지르며 쇳불에 들이받히기도 전에 마당 구석으로 도망쳐 버렸다. 사람 죽이네. 시집이 아니라 저승길로 보내려는구나. 다음으로 나선 무관 출신의 도령은 칼을 뽑아 들려 했으나 연화가 단호하게 제지했다. 살생은 금합니다. 오직 맨손과 배짱으로 소를 굴복시켜야 합니다. 도령들은 줄줄이 나섰으나 소가 눈을 부릅뜨고 포효할 때마다 엉덩방아를 찌으며 자빠졌다. 1시간도 채 되지 않아 수십 명의 도령이 시험을 포기하거나 도망쳤고 납방한 이들은 약조대로 마당 한 구석에서 매요 매 소리를 지르며 곤장을 맞았다. 한양 대갓집 마당은 순식간에 비명과 울음바다가 되었다. 그때 저 멀리 뒤쪽에서 허름한 삼배옷의 낡은 집신을 신은 한 청년이 느긋하게 걸어 나왔다. 이름은 이산. 참남 지방의 깊은 산속에서 홀어머니를 모시고 사는 사냥꾼이자 나무꾼이었는데 한양에 붙은 방을 보고 도성까지 올라온 사내였다. 비록 옷은 헐벗었으나 그의 눈빛만큼은 밤하늘의 별빛처럼 깊고 총명했다. 내가 한번 해보겠소. 이산은 아무런 무기도 없이 심지어 밧줄도 잡지 않은 채 맨손으로 검은 소에게 뚜벅뚜벅 걸어갔다. 소는 새로운 먹잇감이 다가오는 줄 알고 붉은 눈을 빛내며 대치를 박차고 돌진했다. 과르르릉 하는 소리와 함께 마당에 먼지가 자욱하게 일었다. 사람들은 청년이 뼈도 못 추리리라 생각하며 눈을 감았다. 그러나 그 순간 이산은 몸을 살짝 비틀어 소의 날카로운 뿔을 피해가며 소의 거대한 목덜미를 한 팔로 강하게 낚아채 안았다. 그리고는 다른 한 손으로 소의 콧등을 움켜쥐고 자신의 이마를 소의 머리에 쾅 하고 부딪혔다. 이놈, 영물의 피를 이어받았으되 인간의 집 마당에서 행패를 부리느냐. 조용히 엎드려라. 이산의 온몸에서 뿜어져 나오는 압도적인 기세와 배짱에 날뛰던 검은 소가 거짓말처럼 주춤했다. 이산이 힘을 주어 소의 목을 아래로 누르자 그 무시무시하던 흑우가 앞무릎을 꿇으며 얌전하게 땅에 엎드려 콧김을 푹푹 내뿜었다. 이산은 소의 뿔을 잡고 부드럽게 이끌며 마당을 여유롭게 세 바퀴 돌았다. 소는 마치 길들여진 강아지처럼 그의 뒤를 졸졸 따랐다. 마당에 모인 한양의 구경꾼들이 입을 다물지 못했다. 주렴 뒤에 연화 역시 눈을 크게 뜨며 이산의 모습을 흥미롭게 지켜보았다. 오라, 제법 뼈대가 굵고 배짱이 두둑한 사내로구나. 첫 번째 시험을 통과한 이는 이산을 포함해 겨우 3명뿐이었다. 힘께나 쓴다는 무인 2명과 삼남에서
올라온 나무꾼 이산이었다. 연화는 주렴을 조금 더 걷어 올리고 두 번째 시험을 출제했다. 이번에는 하인들을 시켜 마당 한가운데 커다란 가마솥을 가져다 놓게 했다. 가마솥 안에는 맑은 물이 가득 차 있었고 그 바닥에는 엽전 한 푼이 가라앉아 있었다. 두 번째 시험은 지혜를 보는 시험입니다. 여기 가마솥에 담긴 물은 그냥 물이 아니라 독한 소금물과 기름을 섞은 것입니다. 누구든 손에 물 한 방울 묻히지 않고 도구를 쓰지도 않으며 가마솥을 기울이거나 깨뜨리지 않고 바닥에 있는 엽전을 꺼내 보십시오. 남은 두 명의 무인은 가마솥을 보며 머리를 쥐어짜 맸다. 소매를 걷어붙이고 손을 넣으려다 물 한 방울 묻히지 말라는 조건에 막혔고 입으로 빨아들이려 하니 기름과 소금물이라 엄두가 나지 않았다. 한 무인은 마당에 빗자루를 쓰려다가 도구를 쓰지 말라는 말에 제지당했다. 결국 두 사람은 이것은 사람이 풀 수 없는 요술 같은 문제요 라며 강하게 항의하다가 곤장을 맞고 퇴장당했다. 이제 남은 이는 오직 삼배옷의 이산 하나였다. 이산은 가마솥 주위를 천천히 한 바퀴 돌더니 턱을 꿰고 잠시 생각에 잠겼다. 연화가 가마 안에서 속으로 생각했다. 저 사내가 힘은 천하장사이나 과연 이 까다로운 수수께끼를 풀 지혜가 있을까? 이산이 미소를 지으며 하인들에게 말했다. 여보게들, 마당 한 구석에 있는 마른 집단과 장작을 이 가마솥 밑에 잔뜩 쌓아주게나. 그리고 불을 붙여주시게. 하인들이 어리둥절해하며 가마솥 밑에 불을 지폈다. 장작불이 활활 타오르자 가마솥의 물이 끓기 시작했다. 수증기가 부글부글 피어오르며 물이 증발하기 시작했다. 시간이 흐르자 가마솥 안의 물은 완전히 말라붙었고 소금과 기름 찌꺼기만 바닥에 남았다. 사람들은 물이 말랐으니 이제 손을 넣겠구나 생각했지만 여전히 바닥은 뜨겁고 기름 찌꺼기가 묻어 있어 손을 대면 이물질이 묻을 판이었다. 그때 이산이 품에서 특별한 도구를 꺼내는 대신 주변을 둘러보더니 아까 자신이 굴복시켰던 검은 소에게 다가갔다. 그는 소를 가마솥 앞으로 이끌고는 소의 귀에 대고 속삭였다. 워워, 저 바닥에 내가 좋아하는 소금, 찌꺼기가 가득하구나. 깨끗하게 핥아 먹어라. 검은 소는 주인의 말에 신이 나서 커다란 혀를 가마솥 바닥에 쑥 집어넣고 짭조름한 소금 찌꺼기를 핥기 시작했다. 그러자 소의 거대하고 거친 혀에 바닥에 있던 엽전이 찰떡처럼 달라붙어 입 밖으로 딸려 나왔다. 소가 입을 쩝쩝 다시자 엽전이 마당 풀밭으로 툭 떨어졌다. 이산은 손에 물 한 방울 묻히지 않고 어떤 인위적인 도구도 쓰지 않은 채 오직 자연의 이치와 짐승의 습성만으로 완벽하게 엽전을 얻어냈다. 마당을 지켜보던 홍대감이 무릎을 탁 쳤다. 허허, 기막힌 지혜로다. 불을 피워 물을 말리고 짐승을 이용해
물건을 꺼내다니. 주렴 뒤의 연화도 감탄을 금치 못했다. 사내의 거친 겉모습 속에 숨겨진 날카로운 기지와 지혜가 그녀의 마음을 흔들었다. 마지막 시험입니다. 연화는 마침내 가마에서 걸어 나왔다. 비단 주렴이 거치고 그녀가 모습을 드러내자 마당에 있던 한양의 구경꾼들이 모두 숨을 죽였다. 하얀 도자기로 빚은 듯한 피부에 칠흑 같은 머리칼, 그리고 무엇보다 당당하고 매서우면서도 아름다운 눈빛이 보는 이의 가슴을 뛰게 만들었다. 연화는 이산의 앞으로 다가갔다. 두 사람의 시선이 공중에서 불꽃을 튀기며 마주쳤다. 이 서방이라 불러야 할까요? 앞에 두 시험은 훌륭히 통과하셨소. 하지만 내 남편이 되려면 어떤 수치와 모욕, 그리고 두려움 앞에서도 얼굴색 하나 변하지 않는 대범함이 있어야 합니다. 지금부터 내가 무슨 짓을 하든 눈동자 하나 움직이거나 낯빛을 바꾸지 않고 버텨내신다면 내 기꺼이 절을 올리겠소. 이사는 당당하게 가슴을 펴고 서서 미소를 지었다. 아씨의 장단이 어떠하든 내 기꺼이 춤을 추어 드리지요. 시작하십시오. 연화는 소매 안에서 날카롭게 갈아진 은장도를 꺼내 들었다. 시시퍼런 칼날이 햇빛을 받아 번쩍였다. 구경꾼들이 비명을 질렀고 홍 대감 부부도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다. 연화야, 내가 미쳤구나. 아무리 심사가 심하다 한들 사람을 상하게 하려느냐. 아버님, 가만히 계셔요. 연화는 은장도를 번쩍 들어 이산의 미간을 향해 무서운 속도로 내리꽂았다. 칼끝이 이산의 눈동자 바로 앞, 겨우 한 푼도 되지 않는 거리에서 멈추었다. 매서운 칼바람이 이산의 앞머리를 흔들었다. 보통 사람이라면 비명을 지르며 뒤로 자빠지거나 눈을 질끈 감았을 터였다. 하지만 이산은 눈 한 번 깜빡이지 않고 오롯이 연화의 눈을 똑바로 응시하고 있었다. 그의 눈빛에는 두려움 대신 묵직한 신뢰와 잔잔한 미소가 담겨 있었다. 연화는 칼을 거두며 속으로 감탄했다. 이 사내 보통이 아니구나. 그러나 연화의 시험은 여기서 끝이 아니었다. 그녀는 갑자기 은장도를 던져버리고 이산에게 바짝 다가갔다. 두 사람의 숨결이 닿을 듯한 거리였다. 연화는 요염한 미소를 지으며 이산의 뺨을 향해 손을 뻗었다. 그녀는 손가락으로 이산의 뺨을 부드럽게 쓸어내리더니 이내 이산의 귀청이 떨어져 나가라 세차게 뺨을 때렸다. 찰싹. 고요한 마당에 뺨 때리는 소리가 날카롭게 울렸다. 홍 대감은 부끄러움에 이마를 짚었고 구경꾼들은 저 무지막지한 말괄량이 아씨에게 시집 갔다간 하루도 뼈가 남아나지 않겠다며 혀를 내둘렀다. 뺨이 붉게 부어올랐지만 이사는 여전히 고개를 돌리지도 화를 내지도 않았다. 그저 붉어진 뺨을 한 채 부드러운 미소를 유지하며 말했다. 매서운 겨울바람 뒤에 봄바람이 부는 법인데 아씨의 손길은 봄바람치고는
다소 매콤하군요. 그러나 이 정도 매운맛이라면 평생을 맛보고 살아도 질리지 않겠습니다. 연화는 이산의 대범함과 그 도량에 완전히 압도되었다. 어떤 모욕과 충격에도 흔들리지 않는 바다와 같은 사내. 그가 바로 자신이 그토록 찾아 헤매던 진짜 남자였다. 연화의 입가에 마침내 천방지축 아씨가 아닌 수줍은 처녀의 진심 어린 미소가 피어올랐다. 그녀는 치맛자락을 고쳐 잡고 이산의 앞에 단정하게 무릎을 꿇었다. 그리고는 두 손을 모아 정중하게 절을 올렸다. 풍산 홍씨 가문의 딸 연화, 나의 낭군님을 뵙습니다. 마당에 모인 한양 도성의 모든 백성이 함성을 지르며 박수를 쳤다. 홍대감은 마침내 알터니가 빠진 듯 호탕하게 웃으며 하인들에게 외쳤다. 잔치를 열어라. 조선 팔도에서 가장 용맹하고 지혜로운 사위를 얻었으니 오늘 밤 한양 도성의 모든 술과 고기를 아끼지 말고 풀 거라. 두 사람의 혼례는 일사천리로 진행되었다. 삼배옷을 벗고 화려한 신랑 도포를 입은 이산은 기골이 장대하고 풍채가 당당하여 천하의 귀공자가 따로 없었고, 연화 역시 연지곤지를 찍고 족두리를 쓰니 세상에 둘도 없는 아름다운 신부였다. 혼인 첫날 밤 신방에 마주 앉은 연화가 넌지시 물었다. 서방님, 솔직히 첫 번째 시험에서 검은 소를 마주했을 때 두렵지 않으셨습니까? 그리고 제 은장도가 눈앞에 닥쳤을 때는 어찌 그리 태연하셨는지요. 이산이 연화의 손을 부드럽게 잡으며 웃으며 답했다. 검은 소는 배고파 우는 짐승에 불과하니 달래면 그만이었고, 아씨의 은장도에는 살기가 아니라 좋은 배필을 찾고자 하는 간절한 염원이 담겨 있었소. 내 어찌 나를 사랑해 줄 사람의 눈빛을 두려워하겠소. 연화는 서방님의 깊은 속내에 다시 한번 감동하여 그토록 드세던 성정을 가라앉히고 다정한 아내가 되기로 맹세했다. 그렇다고 연화의 천방지축 성정이 어디 완전히 가랴. 혼인 후 두 사람은 삼남 지방의 본가로 내려가 드넓은 영지를 관리하며 살았는데, 연화는 가끔 답답할 때면 밤중에 담장을 넘어 이산과 함께 산속을 거닐며 활을 쏘았다. 또 장날의 저작거리를 돌다 부리를 보면 불안당들의 뺨을 사정없이 때려주며 고을의 해결사 노릇을 톡톡히 했다. 그럴 때마다 듬직한 남편 이산은 아내를 억지로 가두거나 나무라지 않았다. 그저 밤이 깊어갈 때쯤 아내의 어깨를 다정하게 감싸 안으며 능청스럽게 한마디 던질 뿐이었다. 부인, 이제 밤이 깊었으니 집으로 돌아갈 시간이요. 그 매콤한 손맛은 낮에 불안당들 혼내줄 때까지만 보시고, 밤에는 이 서방에게 달콤한 손맛을 보여주셔야지요. 그 소리를 들으면 천하의 여장부인 연화 아씨도 얼굴이 대추빛처럼 붉어져 남편의 품에 쏙 안겨 얌전하게 집으로 발걸음을 옮겼다. 지혜롭고 강인한 남편과 똑똑하고 당찬 아내가 만났으니
가문은 날로 번창했고 두 사람은 아들과 딸을 낳아 행복하게 살았다. 전하는 말에 의하면 그들의 딸 또한 어머니를 닮아 대단한 말괄량이었다고 하는데 그 딸의 사윗감을 찾을 때는 또 어떤 대소동이 벌어졌을지 그것은 가히 짐작하고도 남음이 있다.